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효정 기자입니다. MBC와 KBS가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부당노동 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노동청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게 부당노동 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사상 처음인데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 남승한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46년 전 군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90 넘은 노모가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만 법은 노모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과 상식과 법 논리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 문제를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역 일당 400만 원, 황제 노역의 주인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500만 원 약식 기소, 과연 실효적 처벌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 120억 넥슨 주식 대박을 친 진경준 전 검사장. 검찰이 이 시세 차익을 다 추징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유정훈 변호사가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김장겸 MBC 사장이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는데 그동안 경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MBC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로 MBC 고용진 등을 이제 고용청, 노동부에 고발한 것인데요. 그리고 고발하고 나니까 여러 차례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네, 일단 오늘 집행하러 갔다가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끌려가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근데 체포영장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구속영장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발부하는 것인데요. 구속영장과 다른 점은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소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이런 흔히 영장 발부할 때 나오는 그 사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을 확보하면 얼마나 확보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건가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기간 안에 김장겸 MBC 사장이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영장 그 발부 기한이 지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장 발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아마 재발부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나가는 게 본인한테 좋은 거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문무일 총장이 오늘 외부 지시 같은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영방송사 현직 사장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아마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좀 노동청에서 약간 이른바 오버를 한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요건만 따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송사 사장에 대해서 한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또는 이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통계청 조사한 것만으로도 드러나는데 한 500여 건 가까이가 발부된 사례가 있고 작년에만 한 해 그 정도 한 해에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보기는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내가 검사를 해봤다. 그런데 노동청 특별 근로감독관이 영장을 신청한 건 난 못 봤다.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상당히 머쓱하겠네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장겸 사장을 포함해서 MBC 전현직
뭐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기소거리가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인사상 이득을 주는 경우에도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피용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내가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렇지 않은 걸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 피용자에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예, 근로자에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량도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럼 재판에 가게 되면 쟁점이 저 사람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당한 거를 했다라는 거를 노동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쟁점이 되겠네요. 네, 기소 단계까지는 노동자들이 그걸 입증했다고 봐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는 거니까요. 그 네. 뒤에 입증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것을 입증하게 되면 이제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이런 게 관건이 되는데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법정형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통상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이고 네. 송괴죄도 그보다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대체로 벌금형을 많이 선고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아주 악의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MBC에서 경력 기자 채용 공고 냈다가 취소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쟁의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거는 그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해서 이제 뭐 MBC에서 취소를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깝다기보다는 2010년, 2012년 파업할 때도 똑같이 경력 기자를 채용을 했는데 그때는 뭐 노동청에서 그런 뭐 지적이나 권고를 전혀 하지 않다가 어쨌든 정권이 바뀌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저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 보이기는 하던데요. 네. 사태가 어디로 가는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선임병들의 구타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등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법 논리와 상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법원 판결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1971년 21살의 나이로 사망한 최모 이등병 이야기입니다. 네.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최 씨가 네. 자대 배치 직후부터 극심한 구타와 학대에 시달리다 같은 해 6월 자신의 배에 총기를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당시 군은 가정 환경 및 복무에 대한 염증 때문이라고 사실을 은폐했고 진실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난 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구타, 가혹행위, 학대,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원인인 사건이다. 이렇게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네. 의문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매일 밤 이유 없이 몽둥이와 곡괭이 등으로 얻어맞아 네. 피고름이 엉겨붙어 속옷을 벗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아들이 가정 형편 등을 비관해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뒤에 네. 어머니 지모 씨는 2013년 국방부에 아들이 군의 잘못으로 인해 죽은 것이니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했는데요. 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불복해 90이 넘는 지 씨가 지난 2015년 국방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네, 뭐 90대 노모의 원통하게 숨진 아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 그래서 1, 2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1, 2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1심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네. 2심은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네.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공무사항 재해에 따른 즉 순직이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대법원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요? 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순직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게 오늘 판결 요지입니다. 네, 뭐 재판 쟁점이랑 각하 결정이 나온 판결 사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네, 재판 핵심 쟁점은 국방부위원회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아닌지인데요. 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국방부위원회 의결 사항은 보훈처 등이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일 뿐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네. 따라서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국방부위원회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소송을 종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즉 순직 인정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그냥 종결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뭐 항소심에서 이기고 아들의 죽음 이후 46년 만에 순직으로 최종 인정을 받나 했던 90 넘은 노모의 망연자실함이야 네. 더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법조계 일각에선 국방부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보훈처 등의 관계기관에서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순직을 직접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건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이 일단 각하 결정을 내린 이상 법적으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때문에 소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뭐 국방부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러인사이드 촉법 소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뭐 사진이 상당히 끔찍하던데 경찰이 일부 학생에 대해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특수상해 혐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가해 학생들은 지난 6월 29일경에 네. 그 피해 학생이 그 두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네. 그 피해자를 불러내서 폭행을 하였는데 네. 이러한 폭행 사실을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한 것을 문제 삼아서 이번 부산 사상구 그 공장 골목길 네. 앞에서 유리병과 그리고 철골자재 등으로 100여 차례 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유리병이랑 철골자재 같은 걸로 때렸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 형법상 특수상해란 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가해자들이 이제 위험한 물건인 뭐 소주병, 유리병인 소주병이나 뭐 철골자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상해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애들이 정말 무서운데 그 중에서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진 애가 있잖아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촉법 소년이란 이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이제 네.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다만 이제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촉법 소년이라는 거는 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촉법 소년은 이제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소년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네. 우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는 범죄 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네.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자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도 아니고 보호 처분의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 14세 미만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4세 미만은 이제 형법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이거는 기준이 그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나이인 거죠? 네네, 범죄 행위 시에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뭐 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생물학적인 나이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자면 13살 때 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뒤 뭐 한 23살 때 잡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뭐 살인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호 처분이라는 건 뭔가요? 형사 처벌 말고 별도로 받는다는? 이제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로 예를 들면 뭐 수강 명령 그리고 뭐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절도와 뭐 상해 혐의로 보호 관찰 중에 있는 중에
이 사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뭐 보호 관찰은 이제 그 대상자를 뭐 평소에 관찰하면서 어떤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뭐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업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 관찰이라는 거는 뭐 24시간 이렇게 뭐 보고를 해야 되거나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사실 인력이나 어떤 제도상의 그런 요건이 좀 현실적으로 여력이 그렇게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별로 이렇게 어떤 실효성 같은 게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교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과연 교화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이 이르고 있는데요. 네. 소년법은 이제 소년의 품행과 어떤 평소 성행을 교정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뭐 소년법이 사실 필요한 면이 저희 사회에 있긴 한데 지금 어떤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좀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개정을 한다면은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춘다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연령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과 같이 뭐 살인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를 두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뭐 논란의 소년법 이게 1958년 처음 제정됐다고 하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처음 알았는데 뭐 일제 때 어린 독립투사 등 이런 사람들 뭐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거를 좀 개정해 보자라고 해서 58년도에 뭐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뭐 벌써 60년이 됐으니까는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춰서 뭔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탈세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관련자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위증 교사 유죄가 선고됐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용 씨 얘기입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탈세 재판, 이게 뭐 어떤 재판인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06년에 이제 전재용 씨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자신의 본인의 땅 8,000평을 이제 한 기업체 대표에게 팔았는데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임목비라고 하죠. 나무를 사고 파는 비용을 이제 허위 계상해서 네. 그런 수법으로 이제 양도세 등 총 6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을 했습니다. 네, 뭐 많이도 떼먹었네요. 예, 전재용 씨는 세금 조세 포탈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0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전 씨는 지금 벌금 40억 원 가운데 1억 4천만 원만 냈고요. 현재는 지금 벌금 미납으로 원주 교도소에서 그 노역장에서 이제 복역 중에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지금 400만 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 이른바 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본안 재판은 탈세 재판인데 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무를 이제 사고 파는 데 드는 비용, 그 임목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네. 악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땅을 산 업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임목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뭐 정상적인 거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항소심에 가서는 허위로 나무값을 작성했다고 갑자기 이제 진술을 180도 바꿨습니다. 네. 검찰은 전 씨가 이 업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봤고요. 추가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긴 게 아니라 약식 기소를 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전재용 씨를 이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전재용 씨가 벌금 500만 원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벌금 500만 원만 되면 그 말 그대로 약식 기소인 겁니다. 네. 약식 기소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법원도 정식 재판에 붙이지 않고 검찰 구형대로 그냥 벌금 500만 원만 선고를 했습니다. 네. 위증교사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말고는 없나요? 뭐 검찰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일단 현행법상 증인이 법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위증죄의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네. 위증 교사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지시한 사람이 더 나빠 보이는데 정작 위증 교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인가요?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네. 형법 제31조 교사죄를 적용을 해서 범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이제 처벌을 하는데요. 네. 즉 이제 위증 교사도 위증과 같은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위증죄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 제152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뭐 징역형이 있는데도 검찰이 그냥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는 건데 위증이나 통상 위증 교사는 이렇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게 관례적인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가 네.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이제 증인에게 위증 교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같은 위증 교사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런 점을 이제 감안을 해도 네. 전재용 씨에 대한 검찰의 이제 500만 원 약식 기소는 뭐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뭐 악의적 세금 탈루와 위증 교사 참 질이 안 좋아 보이는 혐의인데 검찰이 왜 약식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도 그거고 전재용 씨 그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전 재산이 뭐 29만 원밖에 없는지 검찰이 왜 벌금을 추징하지 않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위증교사 벌금 500만 원이면은 뭐 하루 반나절 노역이면 끝나는 건데 전재용 씨 일당이 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래저래 참 씁쓸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120억 원대 주식 시세 차익을 전부 추징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유정훈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진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학 친구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모아 네.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뇌물죄는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네. 가중처벌되는데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가중처벌된 것입니다. 네. 가중 처벌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벌금은 이제 형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국가에서 귀속시키는 처벌이고요. 네. 형법에는 이와 같은 처벌 절차 외에도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네. 범죄 행위에 의해 취득한 물건 또는 사용된 물건들을 몰수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네. 추징은 일정한 사유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네. 그 몰수할 물건의 가액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아, 네. 추징금이 항소심에서 5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계산해서 5억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항소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죄를 인정한 만큼 네. 뇌물로 받은 금원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은 뇌물 수수액을 근거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 계산에는 그 받은 돈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차를 이용했던 그런 리스료 네. 그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하게 부당하게 받은 거를 도로 뭐 배타내라, 걷어가겠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범죄로 사용된 그런 취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럼 다 해서 한 5억 원 정도 받았다는 건데 120억 원 이거를 다 추징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검찰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검찰은 이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뇌물로 받은 돈을 주식으로 매수했고 네. 또 다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네. 시세 차익이 이루어졌으므로 네. 이제 불법 수익인 뇌물로 받은 돈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네. 120억 원의 재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추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 받은 거는 5억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불렸으니까는 그것도 다 회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법적인 근거에 관해서 좀 보면은 네. 이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에서는 네. 이제 불법 수익에 대한 과실로 얻은 재산, 네. 불법 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불법 수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되거나 증가돼서 형성된 재산을 전문 용어로는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같은 법에서는 이를 이제 불법 재산으로 보아 몰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법을 근거로 아마도 추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이렇게 상고 이유 보충서라는 걸 내는 게 뭐 가끔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좀 드문 경우인가요? 예, 처음에 상고유서에 모든 상고 이유를 적는 것이 통례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상고유서로 제출 기간이 20일 내로 짧기 때문에 네. 상고유서 보충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닌 거네요. 네. 네. 근데 1, 2심에서는 왜 이 120억을 다 추징하겠다고 안 하고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네. 궁금한데. 뭐 1, 2심에서 시세 네. 차익까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뭐 1, 2심에서도 그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뭐 대법원이 마지막 재판인 만큼 상고유서 보충서를 내면서 강하게 네. 주장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네. 뭐 대법원 판결 예상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결국 시세 차익이 불법 수익의 과실이나 불법 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 판시처럼 시세 차익이 주주 지위에서 주가의 상승으로 취득한 돈으로 본다면 추징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과정을 중요시하게 본다면 네. 추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확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쉽지는 않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120억을 받아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네. 진경준 전 검사장 일단 뭐 명예는 다 잃었는데 120억도 다 잃고 말 그대로 쪽박을 차게 될지 어떨지 대법원 결과 궁금하네요.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70평 남짓한 땅의 지분 소유자만 120명이 넘는 그것도 한날 한시에 지분 이전이 이루어진 땅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0.56평 정도를 소유한 셈인데요. 해당 부지에는 내년 초까지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 간 분쟁으로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업체 간 소송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20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숨진 청년의 가방에서는 뜯지도 못한 컵라면이 발견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그보다 꼭 1년 전 강남역에서 29살 예비 신랑이 똑같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은 없다는 황망한 현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 기획입니다. (70평) 남짓한 땅의 지분 소유자만 120명이 넘는 그것도 지분 이전이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희한한 땅이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건축 개발 부지 얘기인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무리 복마전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지 정순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식사 2개발지구 2블록입니다. 전체 22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 초까지 2,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아파트 분양은커녕 기초 공사도 안 돼 있고 사업 부지는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시행사들 간에 분쟁이 생기며 사업이 몇 년 동안 사실상 멈춰선 겁니다. 발단은 조합 설립과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갈등. 일단 사업은 지난 2004년 신한건설산업이 원래 이 지역에 갖고 있던 사업 부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DSD3호라는 회사가 들어오며 덩치를 키워 사업 부지는 현재의 22만 7천 제곱미터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 소유권은 신한이 5만 7천 제곱미터, 3호가 8만 4천 제곱미터, 그리고 개인 토지주 등이 나머지 8만 6천 제곱미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토지주 등이 설립한 도시개발사업조합. DSD 사무는 신한건설 산업과 시공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의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해당 공사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식사동 587의 14번지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무려 32페이지나 됩니다. 일단 전체 소유권은 사무가 2008년 9월 18일자로 넘겨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그 다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사무는 129명에 대해 한날 한시에 지분 일부를 이전했습니다. 지분 매매 금액은 26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해당 번지 면적은 242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73평밖에 안 되는 땅을 129명이 같은 날 쪽에서 나눠 가진 겁니다. 한 사람당 평균 0.56평 정도입니다. 지분 매수인들의 주소는 경기도는 물론 서울, 인천, 충청 남북도, 전라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나 매수 면적 등을 보면 정상적인 지분 거래로 보기 힘든 희한한 거래입니다. 587의 12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지구의 식사동 634의 6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8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대지에 2006년 12월 14일 한날 1시 112명에 대해 동시에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당 반평이 채 안 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사무 측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총무부장님께서 하시는데 왜 이쪽으로 연결해주셨지? 옆에 팀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신한 측은 가짜로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전형적인 이른바 지분 쪼개기라고 주장합니다. 사무가 이런 식으로 조합을 장악한 뒤 전횡을 일삼아 사업이 자초되면서 이자 비용 등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신한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그런 공유 지분자를 만들어 놓았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유 지분자들이 과연 진짜 소유주냐 아니면은 그 사무라는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사실 명의 신탁 그 조합원이냐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그 소유주가 아니라 조합 인가를 내준 고양시청 측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난감한 기색입니다. 일단 저희는 행정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게 좀 약간 뭔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전환해서 뭐 아닌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수사 권한이 있어가지고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합 측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아니 제가 조합장인데 제가 사업 사람입니까? 아세요? 제가 누군지? 신한 측은 DSD 사무회장과 조합장 외 5명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의 장난을 하는 것을 이제까지 딴 데 가서는 통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뭐 22년 전에 사는 땅입니다. 저한테 안 놀아나지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는 가운데 검찰은 불법 명의 신탁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등기부상 공유 지분권자들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 수탁자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혼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벌이던 29살 청년이 열차에 끼어 숨졌습니다. 작년 5월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전조이자 판박이 사건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고 당시 서울교통공사 등은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그 후 이야기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이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조모 씨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열차에 끼어 20m를 끌려간 참혹한 죽음. 사망 당시 조 씨는 29살, 15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2년이 흐른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철 2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조 씨를 고용했던 유진메트로컴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과실치사 등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를 고용했던 유진 메트로컴 측은 본사 대표 정 씨는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본부장 변호인은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라 근무를 안 해서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메트로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한 걸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지시도 승인도 없었는데 조 씨가 그냥 토요일 오후에 혼자 나가 일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책임 소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작업한다고 해서 서울교통공사 측에 이를 제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조 씨가 죽은 건 미안하지만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고 당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100배 사죄한다던 모습과는 180도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규정을 만들고 제대로 그걸 지키게 관리를 했다던가 적어도 열차를 멈추고 진행을 했다던가 그런 시기 중에 뭐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지켜졌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정됩니다. 오늘 재판정엔 숨진 조 씨의 아버지도 나와 아들의 죽음과 관계된 사람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조 씨 아버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을 앞뒀던 20대 아들의 허망한 죽음.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더 허망한 현실. 강남역 사고를 겪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지하철은 1년 뒤 구의역에서 20살 청춘을 똑같은 사고로 또 잃었습니다. 숨진 청년의 주인 잃은 가방에선 밥은 제때 먹고 다녔는지 컵라면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3조 5천억 원. 하루 1,000만 원씩을 쓴다 해도 266년이 지나도 다 못 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인데요. 이들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피고인석에 피고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 황당한 법정 상황과 여유만만한 그들의 태도, 그 배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이 대로변에서 400여 미터를 끌려가는 동안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국가와 정부, 지자체의 존재의 의미와 책임을 다투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3조 5천억 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1,000만 원씩 써도 266년이 지나도 다 쓸 수가 없는 뭐 가늠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3조 5천억 넘는 공사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간략히 좀 전해주시죠. 예, 한국가스공사가 강원 삼척과 경남 통영, 경기 평택 등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 탱크를 건설하기로 한 국책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2건의 입찰에서 이름만 대면 이제 알만한 국내 대기업들이 대기업 13곳이 담합해서 서로 이제 돈을 나눠 먹은 겁니다. 네. 전체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3조 5,495억 원이고 부과된 과징금만 3,516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가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담합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일단 뭐 전형적인 담합수법을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요. 일단 배정받을 공사장이 정해지면 적당선에서 이제 한 업체가 입찰 가격을 적어내고 다른 기업들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적어내는 수법으로 이제 들러리를 섰는데 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데다가 시공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뭐 우리끼리 뭐 출혈 경쟁하지 말고 고르게 수주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당히 나눠 먹은 겁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나눠 먹은 건데 어떤 회사들인 거예요? 예,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공정위는 이들 13개 건설회사 전부를 이제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검찰은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 등을 제외하고 10개 기업과 임직원 20명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그리고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첫 공판 준비일. 근데 피고인들이 피고인석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이제 공판을 준비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네. 피고인들이 이제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좋은 것도 아니라서 통상 이제 피고인들은 안 나오고 변호사들만 모두 진술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웬일 이제 20명의 피고인 거의 전부와 변호사들 그리고 회사 측 변호인들도 대부분이 다 재판정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우르르 다 몰려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섯 명 앉을 수 있는 피고인석에 피고인들이랑 이제 변호인들이 다 앉지 못해서 네. 그 증인석이랑 방청객석 이런 데 앉는 등 뭐 그쪽에 앉아갖고 이제 피고인 신문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말고 모두 진술을 듣기 위해 변호사들만 출석하라고 했는데 피고인들도 많이 나온 것 같다며 황당한 듯 이제 뭐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네. 재판부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 재판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모든 기업과 피고인들이 혐의 자체는 이제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일부 공소 사실에 공소시효랑 양형에 대해서 이제 다투겠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양형에 대해 이제 오늘 다투겠다면서도 뭐 크게 긴장하거나 굳어 있거나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상당히 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재판인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양형 수위 그러니까 처벌 정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조 벌칙 조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절도죄가 이제 6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형량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을 좀 훔치다 걸리는 좀도둑에 대한 처벌보다도 몇 천억, 뭐 몇 조 이렇게 부당하게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네. 처벌 상한선이 훨씬 더 낮다는 뭐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절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22조를 보시면은 과징금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요약하면 아무리 이제 최대치로 부과를 해도 네. 매출액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1 안에서 즉 매출액의 1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3조 5천억 원 담합에 과징금 3,500억 원이 부과된 것도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네. 뭐 하긴 벌금 2억 원이라고 해봤자 대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뭐 껌값일 텐데 담합하다 걸려도 어쨌든 뭐 남는 장사다 이런 계산과 엄두를 못 내도록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피해 여학생이 대로변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CCTV 화면이 오늘 또 새롭게 공개됐죠? 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공장으로 가는 길에서 찍힌 CCTV인데요. 네. 왕복 6차로 차가 다니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면서 끌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네. 뭐 큰 도로라면 지나가던 사람이나 뭐 차량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목격자가 없었나요? 네, 해당 도로는 식당이나 편의점, 버스 정류장 등이 있는 말 그대로 대로변입니다. 네. 피해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주변 상인이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해 학생들은 아랑곳 않고 계속 때리면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신고하니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목격자도 나왔지만 네. 가해 학생들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정작 신고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이해가 안 가는데 대로변에서 어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면서 끌고 갔는데 그걸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CCTV 영상을 보면 마침 학생들이 들어간 골목길을 순찰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네. 일부 목격자들은 이를 보고 누가 신고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여중생 폭행 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다른 출동건으로 순찰차가 마침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기는 했지만 여중생 폭행 사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뭐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아주 끔찍한 범행이 벌어지고 있어도 누가 신고를 하겠지 또는 했겠지 하면서 정작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제노비스 신드롬, 이른바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떠오르는데 딱 그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피해 학생 어머니는 딸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안도를 하기도 했는데 네. 결국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피해 학생은 인적이 드문 공장까지 400여 미터를 끌려가면서 주변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1시간 반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뭐 안타깝네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뿐 아니라 뭐 이런저런 폭행 동영상이 지금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이런 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오늘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2차 가해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다면서 이는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재미나 관심을 끌려고 동영상을 게시하는 거나 유포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처럼 뭐 대대적인 수사나 법 개정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피해 학생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고 네. 그게 마구 유포되면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나아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영상 속 가해 학생들도 본인들의 폭행 여부와는 별도로 명예훼손죄로 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실제로 그 유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마구 유포시키고 비난하고 댓글 달아가지고 욕하고 그런 비난이라고 할까 사회적 재판, 여론 재판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들끓다 보니까 검찰에서 약간의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봐야겠죠. 뭐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지만 그걸 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전혀 별건의 문제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을 단순히 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피해 학생의 또래 학생들이 미성년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 거듭 네. 부모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관련 동영상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201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가 오늘 났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염전 노예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네, 전남 신안군 외딴 섬에 있는 염전에서 네. 장애인들을 감금해서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폭행한 사건인데요. 네. 피해자들은 적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그곳에 갇혀서 일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한 사람까지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피해자가 보낸 한 통의 편지가 계기였는데요. 네. 염전에서 1년 5개월여 동안 소금을 만들었던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긴 했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네. 않았던 김모 씨라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네. 김 씨는 몇 번의 탈출 시도가 주민들의 방해로 매번 실패하자 네. 어렵게 종이와 펜을 구해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네. 읍내에 나가가 편지를 몰래 붙였다고 합니다. 네.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김 씨를 구출하면서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김 씨 탈출 시도가 주민들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말은 또 뭔가요? 네, 마을 전체가 한 통속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선착장까지 김 씨가 몇 차례 다다랐지만 네. 주민들에게 발각돼 다시 염전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선착장까지 도망갈 수 있었다면 뭐 읍내 파출소나 읍사무소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이 바로 이 사건이 국가배상소송으로 이어진 배경입니다. 네. 오늘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박모 씨는 염전 주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관할 파출소로 도망가 도움을 구했지만 네. 경찰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염전 주인을 불러 박 씨를 임계했다고 합니다.
뭐 황당한 영찰이네요. 예, 또 다른 원고 최모 씨는 섬의 유일한 탈출구인 선착장까지 여러 차례 도망갔지만 네. 선착장에서 최 씨에게 표를 팔지 않아서 염전으로 다시 잡혀오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박 씨와 최 씨를 포함한 8명의 피해자들이 염전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근로감독관과 직업소개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신안 완도군청, 또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 등 국가와 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피해자인 원고는 모두 8명인데요. 네.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박 씨만 이겼을 뿐 나머지 7명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네. 박 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직접 장애가 있는 박 씨를 보호하고 염전 주인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 박 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는 박 씨에게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다른 피해자 7명은 왜 진 건가요? 네, 나머지 원고들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 네. 피해자들이 탈출을 못한 걸 신안군청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네, 뭐 공무원이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피해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서창효 변호사는 네. 장기간 감금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지자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지만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네.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염전 주인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한 통 속으로 피해자들의 탈출을 막았다는 게 참 그러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